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요성, 시급성만 가지고 얘기 드리면 아까 이 그림 보여드렸죠. 제가 저 서울대 그 2022, 2040년에 그 비전을 위한 그 중점 과제 7개를 주셔가지고 이걸 한번 평가해 봤어요. 이건 정책 대안입니다. 그럼 이제 이걸 시행할 분들이 이제 전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거는 문화, 가치관, 주체, 접근 방법, 목적, 성장, 상징 우리 이걸 좀 나눠봐야 돼요. 나눠봤더니 물론 이거 제가 나누는 거니까 좀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보니까 문화가 2개, 주체가 하나, 접근 방법이 4개, 목적이 2개 이렇게 나와요.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. 보면은 가치관과 상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서울대가 안 움직이는 증거 같아요. 여기엔 사실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. 우리 내부 구성원들의 가치관이. 제일 바꾸기 어려운 거죠. 나 스스로가 바뀌는 거니까. 그러나 이런 걸 과감하게 바꿔야 되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 뭉쳐야 됩니다. 다 모래알같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. 그래서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. 이렇게 분리하니까 금방 보이잖아요. 또 좀 4개. 이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이건 교육 연구 서비스니까. 자,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중요성과 시급성을 나눠보면 이거야말로 이제 총장을 비롯한 학교에 이제 그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. 근데 제가 이거 물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했으니까 제 예시라고 썼는데 저라면 이 중에서 제일 강조할 게 저는 대학 운영 시스템의 혁신과 재정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없이는 이 위에 게 안 되니까. 그 다음엔 국가와 인류 연구를 담대한 연구. 정말 담대한 연구. 저는 이 담대한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드는데 이게 부자 몸조심하지 말고 과감하게 뭐 변화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.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어 중요성을 좀 봤고요. 라이프타임 에듀케이션 중요하죠. 그러나 이건 뭐 서울대가 할 일이라기보다는 교육부가 하고 서울대는 그냥 장단 맞추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시급성도 저 빨리 해야 될 게 있고 덜 빨리 해야 될 게 있다면 이렇게 분류해 보면 결국 이런 표가 돼 가지고 결국 이 왼쪽 위에 있는 이쪽을 좀 적극적으로 예컨대 새 총장이 나온다면 이런 걸 좀 강조해서 빨리 집행하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좀 뒤로 낼 거라고 좀 구별해 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이게 뭐가 변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자 이거죠. 10개 뭐 100개 이거 동시에 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해지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에서는 전 비중과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건 좀 뭐 테크니컬한 거니까 좀 좋아하지만 제가 근데 그 예로만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. 자,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에 옮길 건데 사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어떻게 행동을 옮길 거냐인데 전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세계 선도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1등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걸 다 하면 안 돼요. 서울대학에 하면 92개 학과가 있는 거로 제가 2014년에 끝낼 때 알았는데 지금은 100개가 넘을지도 모르겠어요. 전 세계에 이렇게 100개가 넘는 학과 가진 데가 없습니다. 대한민국의 서울대학은 만물상이에요. 백화점이에요, 백화점. 보통 한 30개에서는 50개 정도 있습니다. 근데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. 이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. 확 줄여야 돼요. 근데 같은 경영학과가 이제 100개, 92개 중에 하나인데 경영에도 7개 분야가 있어요. 생산, 마케팅, 재무, 인사, 회계, 정보, 전략. 7개를 다 골고루 한 7, 8명씩 교수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. 아무것도 안 돼요.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.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제가 책걸 그대로 옮겼는데 어떻게 되냐면 한두 개 정도를 집중해야 돼요. 지금 56명 교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자꾸 더 달라고 그러는데 7명 더 주면 분야마다 7명씩 나눠줘요. 딴 데 다 그럴 거 아니에요. 이러면 안 돼요. 있는 교수는 어쩔 수 없지만 7명 받으면 7명을 한 과에 몰아줘야 된다 이겁니다. 예컨대 뭐 요새 AI가 중요하니까 그걸 강조하는 생산관리라면 생산관리에서 앞으로 7명 한꺼번에 다 뽑아라. 앞으로 2040년까지 18년 동안 생산관리 교수를 지금 8명에서 한 40명으로 늘려라. 그거 하나만 집중해라. 나머지는 그냥 살아라. 그러면 생산관리 40명만 가지고
세계에서 아마 5등, 10등 안에 되는 그 분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. 분야를. 그럼 생산관리가 서울대 경영대학의 생산관리가 전 세계에서 5등에서 10등 안에 들면 그러면 나머지 교수들 다 따라갑니다. 천하의 하버드도요. 한 40개 학과 있는데 다 1등도 아니고 또 같은 경영학과에 교수가 220명 있는데 거기에 진짜 세계적인 명성 가진 사람 한 30명 정도 돼요. 나머지 107, 80명은 딴 대학하고 다 똑같습니다. 근데 결국 30명의 리더가 있으니까 107, 80명이 다 후광을 갖고 다 똑같은 대접을 받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같이 나누면서 다 떨어지지 말고 한 분에 집중해 줘야 돼요. 근데 그게 사실은 대학 보고 하라고 그러면 절대로 못 합니다. 그거야말로 본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본부에서 서울대 본부에서 각 대학 그리고 각 학과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어요. 서울대학은 앞으로 2040년까지 18년간 15개 대학이 15개 있으니까요. 이 자율적으로 선정할 일부 세부 전공을 집중 육성하기로 결정했다. 각 대학에서 한 교과를 골라라. 예컨대 사범대학에 15개 학과가 있다고 그러셨죠. 15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이거예요. 그리고 한 과에서도 만약 그 안에 또 세부 전공이 있잖아요. 그럼 그 중에 그 세부 전공 하나만 골라라. 그리고 매년 그 학과가 그리고 그 분야가 원하는 신임 교수 선발 기회와 연구비를 사전에 본부와 합의한 만큼 다 제공하겠다. 그 선정된 15개 세부 전공 분야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4년마다 한 번씩 하겠다. 그리고 해당 분야의 평가는 세계 10대 대학의 교수를 불러서 평가단을 불러가지고 진행하되 평가에서 탈락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. 2년, 4년 기회 더 주자. 그래서 3번 평가에서 탈락하면 끝나고 살아남으면 계속하고 탈락하면 그 과는 포기하고 그 대학도 포기하고 다른 대학으로 옮기자. 사범대학이 계속하면 가고 사범대학이 포기하면 그거를 딴 대학으로 넘겨주자. 그래야 그 대학이 스크럼 짜고 함께 노력할 테니까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목표는 뭐냐? 하나다. 선정된 세부 전공 분야가 18년 안에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거다. 15개 시도해가지고 10개만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냐. 안 될까요? 이렇게 해서? 예. 전 이 정도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 미국인 사회에 다음과 같은 조크가 있다고 합니다. 뉴욕에 가면 돈 자랑하지 말아라. 뉴욕에 돈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. 워싱턴에 가서는 권력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. 권력 있는 사람 다 있으니까. 보스턴 가면 학력 좋다고 자랑하지 말아라.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가지 다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.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서울 사람들이 이걸 다 가지려고 그래요. 서울대학도 좀 예외가 아닙니다. 전 이래가지고 서울대학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셋 중에 정말 학력 하나를 가지고 해야지 권력, 금력 이거 다 시도해가지고는 그냥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.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써야 돼요.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차별화인데 여기에서 아까 조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. 아까 조합은 이렇게 모인 거고 순열은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조합과 순열에서 뭘 해야 되냐면 특히 조합에서 중요한 건 이질적인 분야가 조합해야 돼요. 예컨대 공대 여러 과가 조합하는 거, 자연대 조합하는 거, 사범대학이 15과 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공계하고 인문사회대가 조합하는가 이런 식의 이질성이 높을수록 조합의 효과는 커집니다. 그 다음에 순서인데 순서는 뭐냐면 상식에 반하는 역순에 따른 순열이 필요해요. 상식적인 순서. 예컨대 우리 융합의 시대라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제 전공을 여러 개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. 학생들도 특히 그렇고요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연이나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인문사회나 뭐 경영법학 가는 거하고 인문사회나 경영법학 한 사람이 자연공학 가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? 어느 게 더 편할까요? 인문사회 분들은 물론 반대하지만 그것도 어렵다고 그래도 비교적 사람들의 상식은 좀 하드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소프트 사이언스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. 그게 상식입니다.
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. 그걸로 해가지고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. 역으로 가야 돼요. 인문학 한 사람들이, 사회과학 한 사람들이, 교육학 한 사람들이 자연과학으로 가야 돼요. 우리 박동률 교수님은 지금 불문학을 하셨는데 AI를 좀 가셨고, 오현석 교수님도 지금 AI 공부를 올해 이제 9월부터 하시기로 했는데 이걸 해야 돼요. 이건 남들이 안 가는 길이거든요. 이런 거를 서울대 모든 구성원들이 하면 그거는 정말 반짝반짝한 대학이 될 겁니다. 제가 사실 인천대에서 이런 걸 시도 좀 해봤어요. 저는 인천 바이오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자. 인천대하고 서울대는 두 개밖에 없는 국립대학법인인데 인천대도 64개 학과가 있습니다. 서울대학만큼은 아니지만 전 세계 어딜 가나도 이 디버시티 여기서는 뭐 뒤지지 않는데,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하나도 뭐 특징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 여기가 바이오니까 모든 학과가 좀 바이오로 하자. 근데 처음엔 다 좀 망설이더니 학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경영학과에서 우리 바이오 경영학과 만들겠다. 그럼 뭐냐? 여기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에 필요한 경영자를 집중 양성하겠다. 법대가 왔어요. 우리 바이오 법학을 하겠다. 근데 바이오 법학은 뭔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여러분 생각나세요? 바이오 법학하면? 바이오 경영은 쉬운데.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냐면 우리나라에 식약처라는 데가 있다. 거기는 식품과 그 약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하는 데인데 어마무시한 데죠. 근데 거기에 모든 조치가 다 법이다. 그래서 우리 형법 교수는 그 식약청에서 필요한 바이오 형법, 민법은 바이오 민법, 상법은 바이오 상법, 행정법 하는 분은 바이오 행정. 이렇게 바이오에 관한 모든 법을 인천대 법대에서 하겠다. 좀 그렇게 되는 순간 인천대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는 거죠. 한 분야에서.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좀 하다가 또 말긴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컨퍼런스를 열어봤어요. 바이오가 아닌 전공을 하는 다른 전공 교수들한테 바이오 논문을 쓰시라. 그랬더니 기발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영화 전공하는 교수가 지난 150년 동안에 나온 영화 중에서 바이오,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, 세균, 그 좀비 영화 같은 거요. 그걸 전부 모았어요.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 바이러스가 발전하는 거예요, 이게. 150년 동안.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영화 주제가 되겠죠.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역사가 그 영화로 쫙 나와요.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확장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영화 같은 예술하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이분이 뭘 생각했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좀 특이 체질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. 극단적으로 드라큘라, 프랑켄슈타인, 뭐 아이언맨, 바이오닉 워먼, 이게 다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침투해서 나온 결과다. 이런 가정을 세웠어요. 아이언맨도 모두. 그러니까 거기에 생물학 교수가 붙어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. 이런 논문은 전 세계에서 어디도 안 나온 논문이 나오는 거죠. 또 영화, 영문학 교수도 또 이런 걸 했는데 영문학 교수가 뭘 했냐면요. 아, 자, 그래서 이 바이오를 가지고 이제 논문이 쫙 나온 건데요. 영문학 교수가 이제 뭘 썼냐면 이게 그때 컨퍼런스를 30개를 가지고 했는데 바이오테크놀로지 manifested in literature, past, present, and future. 저도 좀 참가해서 한 건데 영문학 교수 세 사람이 저랑 함께 한 논문인데요. 이게 뭐냐면 인류 역사상 나온 수많은 소설을 다 모은 거예요. 그 빅데이터로. 그랬더니 몇 권이겠습니까? 1억 4천만 권이 나온 거예요. 전 세계에. 그다음에 1억 4천만 권 중에서 바이오를 주제로 한 소설 전부 뽑아냈어요. 그러니까 뭐 수만 권이 나왔지만 우리가 3천 권을 뽑았어요. 동서고금에서. 그다음에 3천 권에 있는 바이오 그 용어를 추출했어요. 그때 한 270개 정도 나왔어요. 그중에 30개 대표적인 걸 뽑아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대표적인 단어. 그러니까 예컨대 뭐 암, 그다음에 뭐 클로닝,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서 소설이 몇 권 나오는 걸 봤더니 뭐 작은 데서는 2, 30권, 많은 데서는 수백 권이 나왔어요. 그다음에 그게 시간적으로 언제 나와서 이게 인공장기
인공장기에 관한 소설이 언제 나와서 언제 정도 피크가 됐다 언제 좀 쓰러졌는지, 또 클로닝 같은 게 언제 나와서 언제 쓰러졌는지, 이걸 본 다음에 같은 주제가 자연과학 논문에서는 언제 나왔는지, 이건 소설이고요, 이건 자연과학 논문이고, 이걸 비교해 본 거예요. 어느 쪽이 먼저 나올까요?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소설이 먼저 나왔겠습니까? 자연과학 학술 저널에서 먼저 나왔겠습니까? 소설이 먼저 나오죠. 이 가설이 증명이 되더라고요. 그 3,000권의 책에서. 이게 첫 번째 가설이었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의 갭이 있잖아요. 시간의 갭이 옛날하고 지금 똑같을까요? 아니면 점점 줄어들까요? 점점 줄어들죠. 자, 이 두 개의 가설 가지고 뭐가 증명되냐면, 나오냐면 클로닝이라는 게 있잖아요. 사람 인간 복제. 이건 아직, 그러니까 뭐 순간 이동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건 소설에서 나오지만 자연과학에서는 안 나오잖아요. 근데 이걸 이 두 개 가설을 적용하면 클로닝이나, 그러니까 인간 복제죠, 순간 이동이나가 언제쯤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를 자연과학자들이 보면 여기서 영감이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, 이런 논문을 써야 이게 노벨상이 될 것 같아요, 정말. 이건 역순이거든요.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전혀 안 하는 영문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자연과학 논문을 쓴 거예요. 좀 뭐 몇 개 시도해봤지만 서울대 같은 데서 정말 본격적으로 모든 인문학 사회학 하시는 분이 자연과학 연구를 해서 이런 융합적인 연구를 하면 자연과학만 한 사람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주제가 나올 거다 이거죠. 이러면서 결국 서울대가 10등 안에 드는 대학이 나오지 않을까,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.